영끌 미친 집값이라면서 올랐던 게 2021년, 22년 상반기 초까지예요. 그랬다가 그것들이 다 회복했습니다. 작년에 1.3 대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주택가격을 많이 회복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래량이 또 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것 같지만 그 힘이 약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나오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현업에서 젊을 때 한 15년 정도 현업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부동산 강의를 좀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강의와 방송 좀 출연, 그리고 집필, 책 좀 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17주 상승 전환을 반등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언론의 기사는 지금 믿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통계의 표본이 없는 통계는 의미가 없겠죠. 일단 최근에 말씀 주신 서울 부동산 상승의 어떤 그 기준의 표준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갖고 한 겁니다. 그런데 KB 통계도 있죠. 아시는 바와 같이 KB 통계가 86년부터 전반적인 시세를 잘 체크해 왔고 2013년도에 이제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 데이터를 부동산에 넘겼고 그 표본 추출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하고. 그런데 최근에 한 17주 연속 좀 하락 지표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 지표라고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KB 통계로는 서울 주택가격도 하락 지표로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는 흐름만 보셔라. 데이터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0.01 오른다 이러면 기사들이 막 좀 도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방향성이나 흐름의 어떤 시장은 될 수 있지만 그 시점에서의 데이터의 정확성은 좀 떨어집니다. 여전히 지금도 표본을 공개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볼 때는 4월, 5월 들어서면서 신생아론 때문에 상승의 어떤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도 있고 거래량도 좀 더 받쳐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택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 한 20-30%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의 기본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경제 환경이 일단 이프 가정법에 의해서 다른 환경들이 전제적으로 이제 고정됐다고 했을 때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보면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공급 측면에서 지금 주택 서울만 먼저 말씀 올리면요, 서울이 2021년도만 해도 매물이 3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근데 지금은 8만 건을 돌파하냐 마냐 했던 게 작년 가을이었고요. 이미 돌파했고, 그리고 8만 3천 건을 3월 중순에 역대 최대치죠. 돌파했습니다. 했다가 잠시 대통령의 어떤 선거 공약 이런 것들, 토론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생 토론하면서 호재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줄었다가 8만 1천 건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8만 3,960건을 넘었습니다. 조만간에 8만 4천 건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보통 3만에서 3만 5천, 4만까지 보는데요. 2년치 물량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입주 물량도 올해 또 많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을을 들어가면 강동 밀레니엄 3,000세대하고 강동구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다 아시는 그게 이제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에다가 현재 재고 매물 물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니까 이 현상을 보실 때 현재 주택가격 반등은 좀 힘이 제한적으로 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추가 하락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저는 추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영끌 미친 집값이라면서 올랐던 게 2021년, 22년 상반기 초까지예요.
그 미국 금리 인상하고 2022년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서울은 30에서 35%까지 조정을 받았고 지방은 반토막 난 데도 많았죠. 그랬다가 그것들이 다 회복했습니다. 작년에 1.3 대책으로 인해서 특례보금자리론. IMF나 OECD에서 그런 정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는 할 수밖에 없었죠. 부동산 PF 문제가 가시화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주택가격을 많이 회복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래량이 또 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신생아론으로 다시 지금 주택 반등의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재 수요, 이제 실수요, 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가수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 수요라는 건 주택 가격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욕망도 있는 층이고 잠재 수요는 욕망이 있으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대출 정책을 써가지고 그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가시화돼서 유효 수요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유효 수요가 되려고 하는 그 부분의 대출 정책조차도 금리 계산을 해보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쉽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추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거래량이 받치지 못하고 매물은 늘고 있고 가격은 뭐 상승의 어떤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것 같지만 그 힘이 약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리 정책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못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벌써 1350원 넘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안정적인 경제 그 환율을 1150원 받습니다. 그랬다 약간 물러서가지고 1200원까지 받는데 지금 1350원, 1400원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저 착가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때가 1400원이었습니다. 난리 났을 때가. 1350원이면 지금 그런 큰일이 없는데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 내면에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걸 나타내겠죠. 아니면 정책이 지금 잘못되다든지 금리가 조금 더 올려주면 PF나 가계부채 문제가 되니까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환율은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당연히 수입물가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실수요, 주택시장의 실수자들의 능력이 감소하잖아요. 주택을 살 수 있는. 왜? 가지고 있던 돈에서 물가가 올라서 돈을 더 쓰게 되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지금 정책과 현재 주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금리라는 것이 쉽게 올리기도 어렵고 쉽게 내리기도 어렵지만 정책상 미래를 보고 측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저금리죠. 그쪽에 비하면. 그런 현상이 이제 환율 상승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소비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물가 상황을 발생시켰고 이게 이제 주택 수요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거기다 주택 가격은 다시 회복을 했죠. 갭이 더 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또 사겠어요. 그걸 아니까 소유주들도 앞으로 갈수록 수요자의 능력들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영끌도 이미 다 한번 지나갔고 그렇다면 뭐 대학생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합리적 선택들을 하게 되는 어떤 심리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물론 지표상으로는 하락으로 나타나겠지만 현재 지표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오를까요? 그런 분들은 원론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이프라는 가정법이 항상 존재합니다. 다른 모든 상황들이 안정적일 때 수요 공급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에서도 만약에 수요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래서 수요 능력이나 심리가 다운되면 공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수요가 그냥 더 주니까 그런 다른 변수들이 있을 때는 그거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른 조건들이 같다라는 전제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를 0.5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주택가격의 부담이 줄은 건 사실이죠. 그럼 논리적으로는 수요가 느는 게 맞는데
이미 물가, 환율, 소득 증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표상 가처분 소득이 작년에 마이너스 3.9%예요. 그럼 금리 0.5 낮춘다고 소득이 줄고 있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딱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걸로 인한 심리, 매수 심리의 저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금리 인하가 시장을 반드시 살리기에는 쉽지 않다는 걸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폭도 이제 문제입니다. 0.25냐 0.5냐인데 0.25나 0.5를 낮췄을 때요. 그것이 시장에 당장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그 CD 금리, 코픽스 금리 있잖아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영끌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3개월, 6개월 뒤에 기준일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끌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부담이 좀 감소되는 그런 완화 역할을 할 때는 3개월, 6개월 뒤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빠르면 6월이잖아요. 그럼 연말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말. 6개월이면 내년 초란 얘기예요. 그럼 아직 1년 거의가 남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일이 없겠죠. 그걸 갖고.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요? 금통의 날짜도 틀리잖아요. 저쪽이 뭐 한 달 정도 갭이 있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는 내릴지 안 내릴지 확정적이진 않잖아요. 내리는 순간 환율이, 그러니까 하는 총리의 말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환율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꾸로 말해서 환율이 안정적일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리 인하 요것만 갖고 팩트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좋게 얘기하면 시장 친화적인 분들, 나쁘게 얘기하면 갭투기한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나 뭐 경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은 쉽지 않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 얘기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경매 물건이 아마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1, 2개월 전에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11년 만에 임의 경매 건수 뭐 최대 이런 거 10만 건 돌파 한 해의 물량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선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선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게 일단 신호가 안 좋은 신호죠. 급증하는 거 짧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도 중요한 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3020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저는 봤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1년에 경매 물건이 15만 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만 건. 2008년도, 9년도에 10만 건, 11만 건 넘어가다가 11, 12 넘어가면서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수가 14만 9천 대를 넘어가요. 그게 한 2, 3년 갑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시장이 침체 횡보기였죠. 그게 이제 2014년, 15년까지 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는 게 단순히 늘어난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더 늘어난다라면 이제 시장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시장의 정확한 팩트보다는 약간 시장 친화적인 기사들이 8, 90%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영끌할 때 어땠어요? 언론들 끝까지 집값 오른다고 썼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혼자 그 당시만 해도 저 혼자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건 다른 사람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본주의의 이익관계로 인해서 진실을 감추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양상이 예전보단 덜하지만 이미 영끌로 속살을 보였잖아요. 언론들이 결코 진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삶에 힘들다 보니까 또 까먹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메인 포탈의 헤드라인만 보고 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심사입니다나 이런 것도 통해서 크로스 체크 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영끌을 안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거나 또 반등한다, 하락한다, 너무 치우실 것도 없이 여러 언론들을 조금만 시간 내셔서 부동산 단위가 크잖아요. 하셔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선행 지표가 경매 지표예요.
말씀드린 대로 경매지표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급증했다는 것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매달의 경매 물량 추이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뜨면 연말에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작년에 11년 만에 최대라는 10만 건 돌파가 12만 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장은 뭐 명확한 어떤 앞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요인이 하나 큰 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보시죠. 경매 물건의 증가는 주택 가격의 조정의 하방 압력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지금 서울 경우에 보면 서초 강남 쪽은 한 10% 정도 조정받은 상태고요. 송파도 27억까지 최고점 찍었다가 2021년도에 그러니까 1예죠. 조금 이제 강세 지역이잖아요. 강남 4호는 송파가 27억 찍었다가 19억, 20억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25%, 30%, 강동구는 35%까지 빠졌고 30%, 3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로 다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제 90% 회복을 했어요. 그게 요즘 한 5%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그 계산에 의하면 송파나 강남 쪽 서울 전체로 보자라면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대 다 들어갔잖아요. 반토막 난 데도 있습니다. 제 말대로 40%까지 하락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노도강이나 이제 약간 도심부의 외변 주가 뭐 있잖아요. 외곽부 뭐 구로구, 금천구도 왔다 갔다 하지만 조정이 많이 당해 지금 한 20-30% 지금 빠진 상태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서울은 한 10에서 15% 빠진 걸로 지표상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10에서 15%더 빠지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에서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보실 게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차별화가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 수도권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들이 있잖아요. 뭐 평택시라든지 점점 몇 개 이런 데들은 강세를 띄어요. 띄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은 어떠냐면 지금 한 30%, 40%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언론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전반적으로는 약간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도심부라는 개념에서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대단지, 신축단지 이런 것들은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대부분이 전체 아파트 중에 신축단지는 당연히 5%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기존주택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5년이란 개념으로 본다면 5년 안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강세를 띠지만 10년 차 넘어가기 시작한 일반 주택들은 지금 다 조정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차별화가 있고 지역 내에서도 또 입지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별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뭐 몇 프로다 해가지고 그러면 꼭 이런 얘기하죠. 우리 단지는 올랐는데 당연하죠. 떡볶이집이 10개가 있는데 평균을 내면 다들 매출이 10,000원인데 하루에 어느 집은 30,000원이고 어느 집은 1,000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봐야지 30,000원 됐다고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우리 집은 잘 팔려 이 소리는 자기 혼자 소리죠.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왜? 이쪽 지역이 점점 하락되는데 맛이 만약에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 가더니 여기 가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소비자들은 대체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시장이 진짜 국지적이고 선택적이고 차별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방 압력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아직 기다려야 할까요? 뭐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 뭐 답 나오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주택자분들 입장은 조금 뭐 이사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가시게 되면 이제 약간의 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정부의 신생아론 대출 같은 거 저 해당되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는 타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공분양은 이제 분양가가 좀 저렴하니까 또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공격적으로 접하시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분수에 맞게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지금 맞는 타임의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을 초과해서 따라가거나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만 좋잖아요. 미국이 기축통화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안정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바다로 치자면 약간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잔잔하게 가라앉을지 한번 세게 올지 지금 다들 경제학자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아슬아슬한데 배를 띄울 필요가 있나요? 좀 기다렸다가 뛰는 게 낫겠죠? 정말 뭐 신혼부부 꼭 가야 돼. 필히 뭐 무역적으로 뭐 물건을 저쪽에다 보내자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은 좀 긴 호흡을 갖고 시장에 대처하시고 뭐 경매 물건이라든지 뭐 공공 분양 저렴한 거 입지 좋은 거 이런 데들은 선택적으로 접근하시는 어떤 포션을 취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접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